자, 1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박성호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 약속 있으세요? 주말 계획은? 일단 토요일에 네. 날이 좋아서 네. 몇 주 전에 이제 서울대공원 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서울대공원. 네. 네, 저 어렸을 때 갔을 때 빼고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이야. 오랜만에 가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주말에 한번 서울대공원 또 한번 가볼까. 서울랜드 꼭 가보세요. 서울랜드. 서울랜드는 안 갔고 서울대공원만 가려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랜드 갔다 왔는데 좋아요. 아, 그래요? 진짜 좋아요. 그 옛날에 다람쥐통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저 그거 그거 이번에 타고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지난주에 타고 왔습니다. 그걸 타셨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아들내미가 타자 그래서 에. 탔는데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아유, 아들이 타자면 같이 타야죠. 타야죠. 멀미해서 쓰러질 뻔했고 그 다음날 바로 또 계속 잠들고 토할 뻔해갖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서울 대공원도 한번 갔다 오세요. 네, 재밌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지표부터 한번 볼까요? 지표부터. 네. 어제 있었던 그 주식시장에 이제 나왔었던 중요했었던 경제 지표들 한 몇 가지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그 팩웨스트가 또 어제 좀 급락을 해서 뭐 그거와 관련된 내용 좀 잠깐 뭐 언급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서는 얼마 전에 그 워렌 버핏이 그 버크셔 해서웨이 그 주주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뭐 정리된 거라든지 뭐 여러 전문가분들이 많이 언급은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워렌 버핏이 일본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 좀 짧게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니까 조금 작은 것 같아서 그거에다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호기심에 그 일본 상사 관련된 종목들 그거 좀 잠깐 좀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워렌 버핏 옹께서 네.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일본 기업에 계속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으니까 저도 사실 그 생각했거든요. 이제 일본 투자해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표부터 보죠. 네, 어제 경기 지표 발표됐던 것 중에서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었거든요. 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전월 대비하고 이제 또 전년 대비 이렇게 좀 비교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전년 대비 오른쪽에 있는 화면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 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생산자 물가 지수고요. 주황색 선은 요거 이렇게 굳이 찾아보시는 분 별로 없으실 텐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도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나눠서 보듯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두 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하락세는 좀 추세적인 하락세는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떨어지는 낙폭은 이제 좀 빠르고요. 그 다음에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 이 부분도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좀 떨어지는 낙폭은 좀 속도가 좀 더디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이거 보면 또 그냥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떠오르면서 두 개가 모양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한번 알 수 있었고 그다음 왼쪽에 있는 그 이제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보시면은 파란색 선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다소 아쉬운 건 전월에는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 이제 마이너스였었던 게 이번에 발표된 거는 좀 플러스로 좀 돌아섰다는 거. 뭐 요 정도가 조금 아쉬운 정도였고 나머지는 일단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좀 선행하는 게 있는데 뭐 문제 없이 일단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뭐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야 뭐 어차피 뭐 매주 발표되는 거니까 제가 따로 언급은 그동안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6만 4천 건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아주 높은 건 아니고 이제 평상시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낮은 수준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요거 2021년부터 추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좀 거의 뭐 20만 건을 하회하는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26만 4천 건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을 찾았을 때 그 기간 동안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원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는데 팬데믹 지나고 나서는 대체로 평균 내보면 한 19만 건
네. 19만 건 정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업률이 낮다. 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이런 평가였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19만 건 평균인데 이제 26만 건 나오니까 아 이제 좀 고용이 이제 네. 식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보인다라고 네네. 이제 평가할 수도 있죠. 참고로 요 21년 1월, 2월 뭐 이때 있잖아요. 네. 요때가 좀 높았잖아요. 네. 요 당시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뭐 무슨 얘기들 많았었냐면은 그때가 그 코로나 그 변이 바이러스 나와서 오미크론. 예, 네네. 오미크론 뭐 델타 뭐 이런 것들 막 얘기가 많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또 이렇게 높았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주가처럼 이제 박스권처럼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 상단까지 좀 와 있다라는 거, 요거 좀 눈여겨 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는 좀 길게 본 거예요. 네. 시간을 좀 길게 본 건데 파란색 선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요 1990년부터예요. 근데 이거는 한 주 보면 이게 노이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4주를 이제 평균을 내서 그림을 그리면 이 파란색 선이 나와요. 그리고 주황색 선은 뭐냐면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고요. 근데 제가 요 두 개를 비교해서 보여드린 거는 많이 알려진 바지만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먼저 이제 고개를 들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나면 네. 그 후에 이제 실업률도 좀 올라가더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좀 네. 짙게 칠한 거 이게 지금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 보면은 그 4주 그 이동 평균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실업률도 곧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예, 해볼 수 예, 있는 거네요. 예. 오. 그런데 네. 이게 평소였으면 네. 이게 안 좋은 뉴스였을 거예요. 주식시장에. 뭐 물론 아직도 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서 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쁜 뉴스는 아닌데 네. 지금은 워낙 이제 인플레 관련해서 이제 고용이 식어야 서비스 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은 일단 어제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올라와서 나왔던 거는 이것도 좀 증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뉴스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걸 봤고 네. 그 다음 날에 있었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떨어져 있어요. 있는 걸 네. 봤고 네. 그리고 동일한 시간에 나왔던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더라도 고용도 사실 연준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그렇죠.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좀 민감하게 봤던 지표들이 이제는 그렇게 크게 민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게 그 경기와 이제 물가가 이제 균형점을 찾아서 이제 가고는 있는데 이게 그 균형점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와중에 그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균형점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잘 머무르면 되는데 이게 가다가 다시 거꾸로 가거나 네. 아니면은 그 균형점을 확 지나서 바깥으로 이제 궤도 이탈을 하거나 침체. 네, 이 부분이 제일 우려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때 상황 가서 봐야 그래요. 좀 판단을 해봐야 지켜봐야죠. 될 것 지금 같아요. 그걸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지금 댓글창에 일본 주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생각보다 전 몰랐어요. 저도 사실 그 마음이 들긴 했거든요. 아 나도 이제 일본 주식 좀 투자해야 되나? 뭐 네. 소니 해야 되나? 닌텐도 해야 네.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관심들이 좀 많으시네요. 다음번에 일본 주식도 한 번 더 네네.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오늘 네.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팩 웨스트. 네, 이렇게 좋았는데 네. 이제 팩 웨스트가 이제 분위기를 이제 초반부터 그냥 아예 좀 확 찬불을 껴앉았죠 증시에. 그래서 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팩 웨스트가 이제 미국의 이제 한 지방 은행이에요. 이게 그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그 은행 중에 하나인데 어제 하루만 22%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가 이제 3월 달에 SVB 사태 터지고 나서 이렇게 수직 하강을 하고서는 네네. 지금 또 이렇게 좀 빠진 거거든요. 근데 팩웨스트가 주가가 이제 유독 많이 빠졌었던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팩웨스트에서 그 신고할 때 자기네들이 좀 예금이 좀 감소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 그 예금 중에 282억 달러 중에 대략 한 27억 달러, 그러니까 한 9%, 10%? 요 정도 이제 감소했다라고 우리로 치면 약간 공시처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2%가 빠졌는데, 근데 예전이랑은 조금 다르게 좀 반응했던 거는 네. 아마 한 몇 달 전만 했었어도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모든 은행들이 다 급락을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큰 은행까지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우리 그때 기억하시죠? 도이치뱅크도 뭐 같이 뭐 빠지고 막 그랬었지만 이번에는 팩웨스트 주가가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금이 큰 문제 없다라고 밝힌 은행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 온도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욕 연은에서 연구를 하나 이제 연구 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뭐 파월이 했던 얘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은행들의 이제 위기는 뭐 모든 은행의 위기는 아니고 특정 은행들의 이제 위기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날 어제 또 그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네. 그 CEO 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읽어보면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은행들 그 은행들이 좀 뭐 위기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더 커질지 작아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끝을 향해 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지금 그 작은 은행들, 네. 그 중소형 은행들에 대한 주가 하락에 이제 베팅하는 이제 공매도, 불법행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뭐 경고성 발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뭐 우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이미 다이먼이 무슨 말했냐면. 그러니까 뉘앙스는 공매도 불법행위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나는 알고 있다는 식으로. 오. 근데 이제 인터뷰어가 물어봤을 때는 말은 안 해줬어요. 네. 네, 뭐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 말은 안 했는데 그때 이런 단어도 했어요. 쫓아가서. 네.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뉴스를 트위터나 이런 곳에 이제 탁 터뜨리고 그리고 전에 자기는 공매도를 이렇게 막 해놓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안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려서 주가가 빠지면 이익을 보고 네. 이제 그런 세력에 대한 뭐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쫓아가서 네. 끝까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이 정도 얘기할 거면 진짜 뭔가 알고 있다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뭐 물증이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지역은행의 위기가 진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되게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네. 그렇죠. 다른 은행들에게 퍼지지 않고 단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네. 확실히 이것도 좀 봉합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네, 그런 뉘앙스죠. 지금 뉘앙스다. 현재 나오는 거는. 근데 이제 공매도는 뭐예요 이거? 근데 개인적으로는 네. 이게 지방은행 위기로 이제 이기가 이게 뭐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딱 끝날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뭔가 좀 더 확산이 되면서 사태가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끝나간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중론은 딱 그거네요. 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은행 위기도 그렇고, 네. 그래도 커지는 분위기보다는 네. 좀 줄어드는 분위기는 좀 확실히 많이 좀 안정이 됐죠. 안정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 자, 일본 네. 해요? 해요? 저는 한두 번 해봤던 경험은 있어요. 그래요? 네. 언제요? 저는 몇 년 전이었어요. 네. 근데 일본 주식에 직접 투자한 건 아니었고 네. 그 ETF로 뭐 일본 그 지수 따라가는 ETF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몇 번 거래를 해본 적은 있고 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거는 닌텐도가 가장 관심이 많고요. 지금 다 그 얘기하세요. 네. 닌텐도. 네. 닌텐도가 뭐 제가 아주 열심히 파보진 않았는데 네네. 제가 좀 게임을 좋아해서 네. 이게 보면 제 느낌이 그냥 이건 제 느낌이에요. 이게 네네. 게임 업계에서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은 닌텐도가 애플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딱 그 자기네들이 아주 강력한 IP가 있어서 네네. 이건 어떻게 다른 그 게임 회사들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닌텐도 이런 주식들 괜찮지 않나. 조카 집에 가서 그 동물의 숲 해보셨어요? 그건 저도 했죠. 저도 해요. 네. 직접 하세요?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게 좀 멍 때리면서 하기. 동물의 숲. 네. 여러분들도 동물의 숲 아시죠? 아마 아이들이 있으면 동물의 네. 숲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걸 또 직접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미지랑 잘 어울립니다. 동물의 숲. 네. 뭐 집 꾸미고 뭐 편지 보내고 그러고. 알겠습니다. 자, 버크셔에서요. 네, 너무 딴 얘기했네요. 버크셔에서요. 한번 중요한 보면요. 얘기를. 중요한 얘기. 네, 그 버크셔에서의 주주총회에서 버핏이 일본 투자가 아직 안 끝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에서 한 이야기니까 뭐 이거 좀 길게 얘기하지는 않으셨고 좀 네.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투자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미 이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일본의 그 상사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올해 4월에도 뉴스가 나왔고 작년에도 뉴스가 나왔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그 올해 4월에 그 워렌 버핏이 그 니케이하고 이제 한번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나왔었던 뭐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금 일본의 상사 주식들에 투자를 했는데 어떤 거였냐면은 일본의 미쓰비시 상사, 그다음 미쓰이물산,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그다음 마루베니라는 5개의 상사예요. 네. 근데 이 지분이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초에 지분 공시했을 때는 이게 다 5 종목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약간씩 다르긴 한데 대략 최초에는 6.3 정도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한 7.7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직접 얘기하신 게 9.9%까지 늘릴 계획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이 7.7이니까 한번 좀 더 사시겠죠. 주가가 좀 빠지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해오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일단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고 하니까 네. 성적이 어땠는지 한번 보시면 주가가 어땠는지 보시면 1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5대 상사들 주가 흐름인데 1년 동안 주가가 5개의 상사 주식들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네. 주가 상승률은 보시면 5개 상사 주식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최근 1년 동안 37% 올랐습니다. 평균이요? 네. 보니까 뭐 미쓰비시가 28%, 네. 이토추가 32%, 40% 넘게 오른 이제 스미토모 상사, 그다음 마루베니는 뭐 거의 50% 가까이 올랐으니까. 참고로 이게 제가 시가총액 순으로 지금 그 수익률 순서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마루베니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니케이가 13% 오르고 S&P가 4% 오르고 한국은 이제 마이너스 2%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 5대 상사가 37%니까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주가는. 아니 상사는 그 무역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무역량이 늘어났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네네. 일단 5대 상사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네. 어떤 회사냐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야 이제 상사 그럼 무슨 회사 딱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상사 주식 그 상사 회사는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 그 장그래라는 인물이 나왔던 그 그러니까 미생 네. 미생에 나왔던 장그래 우리 박그래 네. 장그래님이 다니시던 그 회사가 상사 회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역을 이제 하는 이제 주요로 하는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상사 회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무역 이쪽인데 화면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네. 별 일을 다 해요. 이렇게 살펴보면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여기 표시 이렇게 막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미쓰비시 상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미쓰비시에서 하는 사업부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사업 부서거든요. 네. 보면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룹도 있고요. 또 넥스트 제네레이션 에너지라는 그룹도 있고 네. 또 내추럴 가스, 심지어 컨슈머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뭐 복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위에 제목에다 적어놨는데 라면에서 로켓까지도 이제 거래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심지어 우리 일본에 예전에 우리 한국에 있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그 패밀리마트 있잖아요. 네. 패밀리마트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있었던 편의점이었는데 네. 로손이라고 있었거든요. 로손이요? 로손? 저 어렸을 때는 있었는데 혹시 그 주황색 간판이었어요? 아닌가? 파란색 간판에 파란색 간판이었어요? 로손이라고 하는 그 일본계 그 편의점이에요. 한국에 거의 최초로 들어왔던 네. 뭐 어쨌든 그런 편의점이 있는데 그런 편의점의 지분까지도 사서 가지고 있어요. 일본 상사들은. 네. 그리고 바이오까지 진입을 해서 바이오 뭐 개발에 관한 것들에 투자를 해서 또 어떤 바이오 뭐 의약품 뭐를 좀 제공한다든지 네. 이런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국에서는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비슷한 회사인데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투자하고 네. 바이오 산업에 진출하고 이런 게 우리는 이게 딱 이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본 상사들은 이래요. 별의별 일을 이제 다 한다.
웬만한 건 다 그러면 한다. 이 상사는 사실 우리가 네. 어떤 산업에 포함된 어떤 기업은 네. 어떤 업황이 좋아질 때 오르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다 하는 이 기업은 네. 그렇게 보기가 뭔가 좀 어렵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건 이제 주업은 있죠. 주업. 네, 주업이 네네. 있어서 제가 여기 화면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쳐 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뭐 내추럴 가스라든지 어떤 뭐 산업 소재, 네. 그다음에 화학, 뭐 그다음에 뭐 천연 자원 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유통하고 뭐 판매하고 요게 이제 주 업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좀 약간 조금 이제 곁다리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일본 상사 주식을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빨간색 자원 부분 이렇게 크게 한번 자원 부분, 네. 그다음에 비자원 부분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네요. 보통 그래요. 아. 대부분 다 그래요. 아. 네. 이제 원자재 관련 회사와 주가 흐름은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왠지 엑손모빌하고 그 정유 네. 기업들 이제 아니 정유 옥시덴털 같은 네. 그런 기업들 샀을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좀 매수를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최초로 매수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2019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분이 이제 5%가 넘어가니까 지분 공시를 한 게 이제 2021년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19년부터 매수를 했고 네. 공시한 건 조금씩. 네. 공시한 건 2021년부터. 네네네. 아 그럼 그 제 생각이 잘못됐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기사들 막 찾아보니까 네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신기하기도 한지. 그래서 근데 뭐 생각해 보면 국내에서도 만약에 버핏이 그렇게 샀다고 하면 크게 이슈가 됐을 거예요. 국내에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 있는 거 모르세요? 자회사요? 자회사 있어요. CG 캔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국내 네. 기업 네. 진짜 있어요. 어떤 회사? 대구텍. 그 아직 갖고 있나요? 그건 자회사예요. 지분 투자가 아니라 그건 자회사예요. 그럴까요? 대구텍은 그 자회사니까 자회사를 못 팔진 않잖아요. 지분은 뭐 팔았다 살다 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무시하십니까? 아니에요. 대구텍 있어요. 네네. 대구텍 여러분 되게 유명합니다. 네, 유명하죠. 예. 아무튼 네, 뒤이어서 네. 이제 상사라는 회사가 이제 일본에서는 좀 약간 그 지위가 좀 높은데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 요 순위 있잖아요. 이게 일본의 그 도쿄대하고 교토대에 이제 문과와 관련된 네. 이런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가장 가고 싶어하는 이제 민간 회사 네. 순위예요. 그래서 1위가 미쓰비시 상사예요. 그리고 2위가 뭐 골드만삭스, 뭐 리크루트 뭐 이런 거 있고 여기 미쓰이물산 있고 네. 또 이토추 상사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사 회사가 굉장히 좀 그만큼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선망에 네네.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만 저도 이게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상사 회사들이 업무 강도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돈도 많이 주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참고하시라고 재미삼아하게 넣어봤고요. 그러니까, 일본 대학생들도 꼭 가고 싶어하는 직장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네. 직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5개 상사의 특징을 좀 재밌게 그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예전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한눈에 보기 쉬워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5개 상사가 일본에서는 뭐 거의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쓰비시 상사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업계에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그 사업 부문들 여러 개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곳에서 대부분 업계에서 1등 아니면 2등 하는 회사예요. 근데 아주 그 가장 이제 앞서 있고 네네. 시가총액 도 가장 크고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토추 상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자원 분야가 있고 비자원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자원 분야 1위예요. 이토추 상사가. 그래서, 이런 회사고 그다음 미쓰이 상사라는 곳은 이제 자원 분야에서는 1등하는 회사고 네. 스미토모 회사는 미디어 통신 쪽에서 1등을 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기하죠. 상사 회사인데 상사인데 미디어 통신이 있어요. 네. 오. 그리고 마루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뭐 곡물이나 전력 이런 쪽에서 좀 1등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그 회사에 대한 특징 이런 것들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 스미토모 이런 데는 재밌더라고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지 않는다.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직의 뭐 안정이라든지 네. 이거 보수적인 회사다 뭐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일본 통신 1위는 네. 소프트뱅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이제 여기에서 5대 상사에서. 5대 상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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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그렇죠. 네, 이게 그 중요하죠. 오렌 버핏이 왜 샀을까 네. 생각해보면 가장 언뜻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싸겠구나. 네. 비싼 회사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아까 5대 상사들 이렇게 쭉 나열한 거고요. 네. 밑에 있는 거는 그 시가총액이 조금 약간 비슷한 네.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 좀 두 개를 좀 넣어놨는데 비교해 보게요. 보시면 여기 시가총액은 가장 큰 건 76조 정도 돼요. 꽤 커요. 그래서 여기 순위 적어놓은 거는 그 일본 증시에서 이제 시가총액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뭐 76조부터 32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PER 보시면은 보통 8배에서 한 7배 정도 사이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는 좀 무리겠습니다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해 보면 이제 굉장히 싸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고 또 이제 주당 순자산 가치 이제 PBR로도 비교를 해봐도 네. 뭐 1배를 넘는 게 있지만 그렇게 뭐 비싼 그런 그 주식은 이제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보시면 한 3에서 한 4% 정도 돼요. 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1, 2년 전만 해도 거의 한 5%였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배당액 자체는 배당금 자체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배당 수익률보다 배당 성향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배당 성향 성향이에요. 어느 정도 돼요? 배당 성향은 이것도 뭐 아주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당 성향보다는 배당금을 네. 계속해서 이제 늘린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배당금 자체를 네, 이렇게 네. 좀 올리는 쪽으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좀 매력을 느끼지 않았을까 했고, 그다음에 제가 이 칸이 좀 부족해서 좀 넣지는 않았는데 현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프리캐시 플로우라고 해서 네, 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순전히 나한테 떨어지는 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그러니까 제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비교해 보면 네. 그러면은 좀 5대 일본 상사들이 조금 더 그 흐름이 좀 더 좀 재무 괜찮구나. 상태가 좋구나. 네,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배당 수익률도 꽤 높고요. 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이제 뭐 일본 기업이 일단 규모가 더 커요. 훨씬 커요. 그래서 이제 일본을 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이렇게 비싸지 않다.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잘 벌고 있다. 네, 일단 네. 배당도 잘 둔다. 근데 보시면 밑에 제가 한국 두 개를 넣어놨잖아요. 네. 보면 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도 보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원래 PER이 원래 계산이 안 되는데 네네. 제가 그쵸. 2021년 뭐 과거 자료를 일부러 넣어놓은 건데 뭐 현대차랑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현대차랑 PER이나 PBR 배당 수익률 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제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네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지표만 보면. 그런데 왜 일본 상사를 샀을까? 네.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분석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직접적으로 나는 이래서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없습니다만 어떤 뭐 보고서나 이런 쪽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에너지 쪽과 관련된 투자를 좀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다고 한 게 그 일환 중에 하나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9년에 이제 그 캐나다의 이제 선코 에너지라고 하는 지분은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했고, 네. 그다음에 뭐 도미니언 에너지, 그다음에 이건 쉐보론이라든지 우리가 뭐 또 많이 이제 보셨던 이제 옥시덴탈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종합상사 5건 지분 추가 매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상사의 주된 어쨌든 그 캐시카우는 이제 어떤 원자재라든지 뭐 자원 개발 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좀 투자를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버핏은 네. 인플레이션이 이게 쉽사리 좀 가라앉지 않고 좀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것도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게 네, 환율, 그렇죠. 네, 엔저가 엄청 심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네. 뭐 절대적이진 않았겠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엔화가 통화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것도 좀 활용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지금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그 금융시장에서는 달러 N으로 표현하거든요. 환율을 이제 그림 그릴 때. 근데 제가 그
시청자분들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일부러 거꾸로 N 달러로 그림을 지금 그린 거예요. 아, 그럼 저게 올라가는 게 엔화 가치 상승, 강해지는 거고 내려가는 이제 떨어지면 게 N 약세? 그러니까 네. 주가처럼 이제 그 보시기 편하게 일부러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그 엔화의 가치가 네. 거의 3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1990년이 요 정도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엔화의 가치가. 네네. 근데 지금이 여기니까 뭐 아주 이제 싼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버크셔가 그래서 이제 엔화의 가치 좀 엔화도 만약에 올라가면 거기서도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엔화가 이제 싸고 그다음에 일본은 금리가 거의 아직도 굉장히 제로죠. 낮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으니까 거기서 일본에서 이제 직접 채권을 발행해서 엔화를 아주 낮은 금리로 조달을 하고 그리고 그 통화 가치가 낮은 엔화로 지금 그 일본 상사 주식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가 오르면 거기서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기 달러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통화 위험도 없고 뭐 굉장히 뭐 아주 뭐 나이스하게 똑똑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워렌 버핏이 직접 했는지 아니면 네. 후계자가 했는지 네. 그건 알 수 없고 네, 진짜 네. 왜 샀는지 그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여러 개의 추측들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네. 논리적으로 합당해 보이는 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자, 그러면 그 제가 첫 번째 질문 저도 해요? 네.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일본 상사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샀다고 하니 네. 일본 상사에 대해서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은 투자하실 수 있는 게 일단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된 그 상사 주식들을 이제 직접 사시는 것도 이제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제일 편한 거는 ETF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 한번 보시면 그 일본 주식 시장의 ETF 중에 그 커머셜 앤드 홀세일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제 ETF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그 노무라 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 이 일본도 이제 우리처럼 코드 번호가 있어요. 이제 숫자로. 네. 그래서 이제 1629예요. 숫자 자릿수가 4개밖에 안 되네. 4개밖에 안 돼요. 오. 네. 그래서 1629인데 이거를 뭐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그 HTS나 아니면 네. 모바일에서 그 종목을 이렇게 검색하실 때 1629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노무라 그다음 넥스트 뭐 토픽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커머셜 앤 홀세일 트레이드 ETF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상사 주식을 산다면 네. 이제 ETF를 하시면 이걸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ETF에 상위 5개 종목이에요. 네. 근데 딱 그 5개 종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7%부터 시작해서 8%인데 요거 5개 다 합하면 거의 67%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다 거의 다 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주가 흐름도 그래서 최근 1년간 보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죠. 네. 그래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이제 네. 관심이 있으시면 투자를 한다라고 하시면 이제 개별 또 일본은 이 종목당 한 종목당 이 가격도 좀 비싸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한 주 이게 아니고 네. 뭐 10주 뭐 이런 식으로 20주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종목별로 다르죠, 그거. 종목별로 다 달라요. 어떤 건 뭐 네. 100주를 한꺼번에 묶어 네. 사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막 닌텐도 한 주 살려면 8천만 원 맞아요. 필요하다 제가 막 그래서 이런. 닌텐도를 못 샀어요. 그니까 네, 이게 네. 뭐. 네. 네, 그니까.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요거 ETF는 한 주라도 거래할 수 있어요. 얘는 네네. 요 ETF는 뭐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고 근데 제가 높아시면 말씀드리면 네네. 그 워렌 버핏이 샀으니까 나도 산다. 이거는 네. 굉장히 조금 좀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 본인도 직접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본인을 이렇게 따라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 쪽을 통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 기간도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만큼 투자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꼭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단 낫겠죠. 낮지는 낫겠지. 네. 내 생각보단 낫겠지. 그래도 누굴 꼭 따라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네. 확실하게 이제 뭐 그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단순하게 누굴 보고 따라하는 거는 좋은 맞아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도. 맞아요. 네. 다음에 닌텐도 한번 준비해 주실 거예요? 저 궁금하긴 하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래요. 조미료 같은 걸로. 네,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닌텐도 게임 주식들 좋아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성우 선임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